연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일자리 증가량이 기대를 밑돌았습니다. 델타 변이가 고용시장에 발목을 잡은 건데 연준의 양적 완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내년에도 캘리포니아주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택 거래량이 소폭 감소해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오늘 코트라 LA 무역관에서는 취업 멘토링 행사가 열렸습니다. SNS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나 회사의 정보를 미리 습득하는 것이 취업의 지름길이라는 조언입니다. 애플이 스트리밍 사업을 담당할 새 지역 본부를 LA에 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는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본사를 텍사스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라구나와 뉴포트 비치 등 오렌지 카운티 해변가 일부가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인데 원유 제거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취업을 원하는 회사가 있다면 SNS를 활용해 해당 직장의 고용 정보를 미리 알아볼 것. 오늘 열린 취업 멘토링 행사에서 나온 조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직장 구하고 있는 분들은 더욱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 고용시장이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2달 연속 발목을 잡혔습니다. 지난달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양적 완화 축소 계획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19만 4천 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8월 증가량 36만 6천 개의 절반 수준이고 시장 전망치 50만 개에 크게 못 미치면서 2달 연속으로 기대를 밑돌았습니다. 델타 변이가 고용시장 회복에 발목을 잡은 겁니다. The expectation was much higher, but when we looked at the reason for that, the Delta variant, the rise in the Delta variant absolutely had an impact. 민간 부문에서는 일자리가 31만 개 이상 늘었지만 공공 부문에선 12만 개 넘게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레저와 접객업에서 일자리가 7만 4천 개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전문 사무 서비스업과 소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업률은 코로나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5% 아래로 떨어졌는데 직장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는 수백만 명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Getting people back into the labor market, whatever the bottlenecks or reasons are, is going to be really important for a full recovery. 실망스러운 고용 지표가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시간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확산세가 꺾이기 시작한 만큼 이번 달부터는 일자리 증가폭이 다시 가팔라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가격이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가주부동산협회는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도 캘리포니아주 집값은 평균 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올해 20% 이상 상승한 캘리포니아 주택 가격. 내년에도 캘리포니아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는 내년 집값이 5%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단독주택 기준 중간 집 가격은 83만 4,400달러로 올해보다 5.2%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거래는 공급 부족으로 5% 정도 감소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 주택 거래량은 41만 6,800 유닛으로 올해와 비교해 5.2% 감소할 전망입니다. 내년 모기지 금리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3.5% 아래를 유지하면서 주택 구입자들에게 친화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가
2023년부터 본격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최근 136개국의 지지를 얻은 디지털세 최종 합의문과 시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합의안에는 대형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기업들이 매출은 전 세계 곳곳에서 내고 세금은 조세 회피처에서 내는 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달 말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문이 추인되면 디지털세는 2023년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소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면 기업의 고용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결국 취업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 취업 전문가들은 SNS가 성공적인 취업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업 멘토링 행사를 이사면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SNS를 잘 활용하면 취업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코트라 LA 무역관에서 취업에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주는 취업 멘토링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알선과 발굴, 그 사후 지원뿐만 아니라 그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적합하게 키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근본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멘토를 모셔서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 앞으로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오프라인으로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진행을 했고요. 취업 멘토는 SNS 도구를 활용하면 취업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링크드인과 같은 SNS 플랫폼을 이용해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을 숙지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킬셋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익스피리언스들, 경험들을 그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쌓으면은 이런 포지션에 잡들을 가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검색하고 일하고 싶은 업체에 대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요구하는 사항을 숙지하는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일하고 싶은 직책이 있을 때 SNS로 어떤 경력과 요구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SNS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일하고 싶은 업체 또는 분야에서 인맥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잘 하면은 아주 좋은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대면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런 학생들도 많이 오고 나서 저희가 이런 많은 활동을 많이 크게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글로벌 IT 기업 애플이 LA에 새 지역 본부를 건설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전문 방송 CNBC는 애플 TV 플러스 등 애플의 스트리밍 사업을 담당할 지역 본부가 LA와 컬버시티 경계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선두주자인 넷플릭스를 겨냥한 투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테슬라는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최근 열린 주주총회에서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본사를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한 오렌지 카운티 해변가 일부가 오늘부터 재개장합니다. 유출 사고 발생 일주일 만인데 유출량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일부 해변가를 재개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앨리스와 라구나 비치부터 뉴포트 비치까지입니다. 바다 안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모래사장까지는 입장이 가능합니다. 뉴포트와 다나 포인트 비치는 오늘 오후 3시부터 보트들의 출입도 허가했습니다.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연방해양경비대는 수개월, 길게는 1년여 전부터 송유관이 파손됐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제기했습니다. 또 사고 당일 밝힌 최초 원유 유출량보다는 훨씬 적은 양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원유 유출량은 처음 14만 4천 갤런이라고 예측됐지만 현저히 적은 2만 4천 갤런 정도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900여 명의 긴급 대응팀이 투입돼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5,500갤런 정도가 수습됐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밤 도쿄를 비롯한 일본 수도권에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해 40명이 넘게 다치고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쿄 중심가가 이렇게 강하게 흔들린 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입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어젯밤 10시 41분 일본 수도권인 지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도쿄 도심과 사이타마현 남부에서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진도 5강은 일본 기상청의 자체 기준으로 뭔가를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든 수준의 강한 흔들림을 뜻합니다. 도쿄 중심 지역에서 이 정도 진동이 관측된 건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입니다. 지진 직후 주요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地震発生時の時の様子です。カメラが横にカタカタと揺れているのが確認できます。 도쿄 아다치구에선 운행 중이던 열차가 긴급 정차하다 바퀴 일부가 탈선하면서 승객 3명이 다치는 등 수도권에서 40명 넘는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또 지하 수도관이 파열돼 일부 도로가 침수되고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진 직후 도쿄 지하철과 수도권의 각 철도, 고속철도, 신칸센 등이 운행을 중단하면서 귀갓길 시민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장사진을 이뤘고 일부는 귀가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もう地震があった時にすぐに妻と一緒に子供たちを2段ベッドの下の方に移動してみんなで、小さくなってたような感じですかね。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사이에 이번과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또 일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출신의 여성 의사가 올해 유엔 난민기구의 난민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지구촌의 수많은 난민들과 소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살리마 레흐만 의사를 김혜영 기자가 한국 방송사로는 처음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아프간인 부모가 망명한 뒤 29년 전 파키스탄 아톡의 난민촌에서 태어난 살리마 레흐만 의사. 이 난민촌 출신의 첫 여의사로 난민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엔 난민기구 난센 난민상 아시아 지역 수상자가 됐습니다. It has encouraged me a lot, and I hope this will help inspire many young girls who aspire to become something in their future. 아프간 난민 출신 여성이 교육을 받는 게 쉽지 않았지만 가족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They are not allowed to go outside their home. Even they can't choose anything for themselves. They criticized me and my father openly. 매년 단 한 명의 아프간 난민만 입학할 수 있는 의대를 졸업한 뒤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난민들과 파키스탄인 환자를 돕는 데 주력했습니다. I was in the front line to help both the locals as well as the refugees. It was my chance to help the country which has given us asylum. 난민촌 소녀들과 수시로 만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건 레흐만에게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됐습니다. I often visit those refugee schools from where I got my primary education. When they say that we want to become something like you in future, it's very precious for me. 여성을 존중하겠다던 아프간 장악 당시의 공언과 달리 여성 인권을 억압하는 탈레반에 대해 묻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More and more females to come forward in order to bring peace and development in our country. SBS 김혜영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의 응에는 필리핀계 미국인 언론인 마리와 레사와 러시아 언론인 드미트리 무라토프에게 공동으로 돌아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두 사람이 민주주의와 항구적인 평화의 전제 조건인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필리핀 출신 저널리스트인 레사는 2012년 탐사 저널리즘 매체 레플러를 설립해 두테르테 정부의 비리를 보도하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러시아 언론인 무라토프는 1993년 독립언론 노바야 가제타를 설립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판해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라구나비치시가 오렌지 카운티에선 최초로 담배 판매 금지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적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화랑청소년재단이 제4회 화랑의 날을 맞아 한국 전통놀이 축제를 개최합니다. 화랑청소년재단은 내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샌피드로 우정의 종각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한글 찾기와 윷놀이, 제기차기, 박터트리기, 그리고 줄다리 등의 한국 전통놀이 체험과 각종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한국수업자의 에릭 모브랜드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오브랜드 신임 석자는 워싱턴 대학에서 정치학 학사를,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2016년부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했고 오는 12월 부임할 예정입니다. 라구나 비치시가 오렌지 카운티 최초로 담배 판매 금지 조례 제정 논의에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시내에서 담배와 전자담배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검토 중으로 조례 시행에 따른 비즈니스 영향 평가 후 논의할 방침입니다. 뉴욕 한인회관이 한국어 능력시험 시험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오는 10월 16일 한인회관에서 시행되는 이번 시험은 한글학교, 정규학교, 한국어반, 대학교 한국어 수강생 등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 유학준비생, 국내외 한국 기업체 취업 희망자 등이 대상입니다. 원수 접수는 뉴욕 한국교육원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피치트리 코너스시의 자율주행 버스가 다시 운행됐습니다. 시정부는 지난 6일부터 테크놀로지 파크웨이 선상 3마일 구간으로 4개 메이커의 셔틀버스 1대씩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검찰은 해외로 출국한 남 변호사의 여권의 효력을 없애 귀국을 압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초까지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출국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한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창기부터 관여한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1,000억 원 넘는 배당 이익을 챙겼습니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 검찰의 녹취 파일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벌였습니다. 그러나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가족들이 거주하던 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는 속수무책인 상황. 검찰이 남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화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남 변호사의 여권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법에 따른 여권 무효화 조치는 무효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에게 여권을 반납해달라고 통지하는 건데 여권을 신청할 당시 국내 주소지에 우선 통보를 하고 2주일 동안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여권 무효화 처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 9월 초까지 국내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소유인 화천대유 4호 사무실의 임대 계약이 끝난 뒤 새 사무실을 찾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측근 A씨는 8일까지는 연락이 됐지만 그 이후부터는 연락이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남 변호사가 추석 직전 사라진 건 대장동 의혹에 대한 내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주요 의혹 대상자에 대한 출금 조치가 되지 않아 남 변호사가 손쉽게 해외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남 변호사는 기자 출신의 부인 정모 씨가 거주한 미국 서부 도시로 건너갔지만 현재는 그곳에서도 행방이 묘연하고 다른 나라로 거처를 옮겼다는 소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또 검찰은 한국에 있는 화천대유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동생을 어제 조사한 데 이어 올해는 김 씨 본인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동생 김모 씨는 화천대유에서 이사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검찰 출석 전 취재진에게 형인 김만배 씨가 사업 관련 얘기를 잘 하지 않아서 자신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도 곽 의원의 아들이 일을 열심히 했고 입사 6개월 뒤에야 누구 아들인지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화천대유 설립자금 출처부터 내부 경영 상황, 또 소위 50억 약속클럽이라 불리는 인물들에 대한 로비 정황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사흘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1일로 예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2015년 대장동 사업 당시 공사에서 전략사업실 실장으로 일했던 김모 회계사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히 김 회계사는 녹취록을 검찰에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와 과거 같은 회계법인에서 일했던 이력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 채용된 배경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 회계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도록 모종의 역할을 한 건 아닌지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과 천화동인 1호 대표 이한성 씨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졌던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상민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곽상도 의원 아들 곽모 씨를 어제 8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화천대유에서 5년 9개월 일한 곽 씨가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첫 소환 조사입니다. 경찰은 곽 씨를 상대로 퇴직금 수령 경위 등을 캐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화천대유는 아버지가 네, 어떻게 알고 소개시켜주셨어요? 상식적으로 50억이 퇴직금이 될 수가 있습니까? 경찰 조사 성실히 임했고 성과급 관련해서 성실히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소유한 천화동인 1호 대표 이한성 씨도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천화동인 1호가 1,200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후원금 등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 창밖으로 던졌던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 등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네, 한국 경선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순회 경선을 경기도에서 진행합니다. 주말 막바지 경선 일정을 앞두고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강청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기 지역 순회 경선이 오늘 오후 4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 54.9%로 1위, 이낙연 후보가 34.3%로 2위를 기록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관심사입니다. 막바지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과 이낙연 두 후보 측은 대장동 의혹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는 후보 구속 상황까지도 가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낙연 캠프의 서른 의원을 겨냥해 허위라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후보의 생사가 달려있는 경선의 마지막 순간인데 뭐 그렇게 말씀만 하면 되겠습니까? 본인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될 것이고요. 네. 이낙연 후보 측은 가능성을 언급한 건 아니라며 진화에 주력하면서도 이재명 캠프가 이낙연 후보를 국민의힘과 엮는 건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국민의힘하고 내통했다 또는 뭐 연관돼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를 우리 유권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전형적인 네거티브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 경기에 이어 내일 서울 경선에선 서울 지역과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함께 공개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17만 표 이상 얻어 과반 득표할 경우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됩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본경선에 진출한 4명을 확정했습니다.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후보인데 본 경선은 특히 10차례 진행되는 TV토론이 변수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4강 진출자는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후보입니다.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원 투표에선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에선 홍준표 후보가 앞선 가운데 두 후보가 접전을 벌였다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열렬하게 지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나머지 3차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준표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203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판이 지금 바뀐 겁니다. 유승민 후보는 무결점 후보라야 이길 수 있다고 두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그 수많은 흠에 비교해서 저는 우리 후보는 정말 약점 없는 사람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모았던 마지막 4강 티켓은 원희룡 후보가 거머쥐었습니다. 정책 토론으로 뒤집기를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효능에 대한 입증 없이 반사이익을 보려는 그런 토론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히 넘어서도록 하겠습니다. 본경선 변수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수사 진행 상황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토론회입니다. 토론회는 모두 10차례,
특히 후보 간 1대1 토론도 열리는데 우열을 가릴 승부처입니다. 최종 후보는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해 다음 달 5일 발표됩니다. 여론조사 문항이 적합도에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경쟁력으로 바뀌는 점이 희비를 가릴 수 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한국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해외 한인들의 소중한 한 표가 박빙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대선 결과를 결정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모든 재외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저희 SBS 이브닝 뉴스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브닝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